네,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열입니다. 저희 이 세션은 타이틀이 민주주의 복원과 제도개혁 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세션에서 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었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션에서 이제 조금 좀 이어서 말씀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션은 또 이 세션대로 지금 그 타이틀 저희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션에서 그 한국 정치 혹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하면 이 세션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정치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좀 고견을 그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제가 잠깐 말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간추리면 1세션 민주주의 후퇴라는 게 지난 10여 년 동안 명확하게 좀 드러난 한 8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민주주의 절차나 법치주의나 혹은 주요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이면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양극화가 응답자 혹은 국민의 보수성이나 진보성에 의해서 갈리는 게 아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상당히 감정적인 선호도고 그 선호도를 구성하는 데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정파의 지도자들을 결국은 따르는 그리고 그 정파의 지도자의 반대자 혹은 경쟁자에 대한 강한 그 비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형태로 지금 양극화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는 조용한 중도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용하지만 다수의 그 중도의 목소리들이 거의 대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 개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미래는 100% 밟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1년 후에 지금의 정치적인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더 나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2017년 이맘때에 국민들이 그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탄핵 이후의 새 정치 질서에 대한 기대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이번에 이 조사는 따라서 뭔가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여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희 그 세 분 선생님들 지금 모셨는데 이 세 분은 한국 정치 연구계의 뭐 탑3죠. 그 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고 굉장히 어렵게 또 모셨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는 한 50분 정도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바쁘신 분들이 있으면 좀 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인데 그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분의 지론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론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전망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 개혁에 지금 현재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온다고 하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 개혁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전망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세 분께서 한 15분 정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도 지금 추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좀 세이브하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세 분 패널께서 해주시고 가능한 시간이 닿는 대로 해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바로 왼편에 그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현재 그 김대중 도서관장을 또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박명림 교수 계시고요. 그 옆에는 임성학 교수님은 뭐 한국 정치학계를 또 대표하는 그 정치학회장도 지내시고 정당학회장도 지내시고 뭐 굉장히 그 많은 연구를 해오신 저희 그 전문가시고 마지막으로는 강원택 교수님은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장을 또 이번에 새로 맡으셔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지금 짜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 먼저 박명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입니다.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심층 조사와 심층 분석, 대안 제시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에서 중요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열 원장님, 강원택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많은 분들이 6월 항쟁 이후에 또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전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 거 오히려 6월 항쟁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민주화라든가 직선제라든가 또는 그 여야 합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보 보수 그 국민들 진영 간의 일정한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동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체제 구상,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 사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진영들 이들의 오히려 집권은 저지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쌍방공이 저는 아마 지금 79년, 80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때의 위기 이후에 합의의 정도가 가장 낮고 갈등의 정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집행부 수준의 정책 갈등 또는 입법부 수준의 어떤 법률 갈등, 사법부 수준의 그 어떤 유죄 무죄 갈등 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금 승복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에 대해서 나의 신념, 나의 지지인물, 내가 소속된 진영, 나의 판단과 내 주변의 동의의 체계를 넘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타협은커녕 오히려 다른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결정 체계에 대해서도 그걸 배제하거나 타도하거나 좌절시킬 때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바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민주공화국의 최저 어떤 그 준거라고 할까 기준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원래 약간 이론적인 거 말씀드리고 한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고전 고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칙이 뭐냐면요, 민주정은 굉장히 토대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민주정보다 더 빨리 붕괴된 체제는 없습니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이나 어떤 걸 보아도.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공화국, 그게 군주정이 됐건 귀족정이 됐건 민주정이 됐건 공화국과 만나지 않으면 특정한 정치에는 지속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인류가 발견해낸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20세기 최대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 선생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이때의 대의는 공화를 의미하는 거다. 분명. 근데 이거는 달 선생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국 헌법을 만든 뭐 메디슨부터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젤라건을 쓴 존 밀턴, 휴움, 뭐 로크 이런 분들은 이 민주정은 공화국, 데모크라시는 리퍼블릭과 만나지 않으면 과연 이게 몇 세대 실제 인류 역사에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세 번의 이제 큰 해법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고전 고대 시대에는 이걸 혼합 정체라는 걸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고요. 최고 지도자, 원로원, 민중들 간에 어떤 혼합 체제가 없을까? 이것이 이제 연장이 사실상 민주공화국의 이 공화 대의제를 만들 때에 과거에는 귀족원만 있었는데 상원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평민원, 하원 이거를 넣어서 직접 민주정이 불가능할 때에 공화적 요소의 중심으로 군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평민.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하우스 오브 커먼스, 커먼웰스, 커먼로우, 커먼센스, 커먼굿의 기본은 우리들 커먼스, 우리들 평민들의 대표가 그 공화국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때에 이것이 안정적이구나. 지금은 이제 이것이 민주정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공화국을 대체하는 담론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것이 그 어떤 합의제 또는 비례성과 합의성이 높을수록 즉 그것이 뭐 대통령이 됐건 의회 책임자가 됐건 가능하면 그 민의가 대표한테 반영이 되고 대표들이 민의의 최소 그 격차를 갖고 국회의석이라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질 때에 이것이 가장 놀라운 수준의 안정도, 합의도를 이뤄내니까 요즘은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이 세 가지는 지난 3,000년 동안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정밀하게 철학이나 이론을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그 하나 잠깐 현상을 말씀드리고 이제 손열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더 양극화되고 있거나 더 이 진영에 이렇게 조금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럴 때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이라는 것, 자기 주권의 반영의 정도, 그 비례성과 갈등 지표는 뭐 강원택 교수님도 우리 사회 여러 차례 발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이거는 같이 가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 세대 또는 자기 계층, 자기 젠더의 그 의사가 반영이 안 될 때에는 주권의 직접 반영의 이 선호도가 높게 나옵니다. 이건 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30세 미만의 국회의원 비율, 40세, 45세 미만의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과연 투표하는 거 이외의 청년들이 거리를 말고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들의 대표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저출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에도 낮아도 너무 낮아요. 이들의 국회의원 비율은. 그러면 복지국가라든가 그
안정적인 국가들을 보면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순서적으로 높은 나라들이죠. 투표율을 포함해서. 그래서 대표되지 않을 때에, 즉 권한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국 정치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계속해서 성공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과연 대표될 때에 자원과 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될지는 여전히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개혁은 좀 분명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민, 국민, 대중 수준에서의 과잉 민주주의와 대표, 국가, 정부 수준에서의 과소민주주의 이 두 개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모든 제도개혁의 알파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준에서는 투표권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국가 정책 대표 수준 국가로 올라갈수록 점점 반영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중적 어떤 포퓰리즘이 됐건 대중조직이 됐건 극좌고 유튜브가 됐건 직접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결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20세기 초반에 이제 민주주의 때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죠. 왜 포퓰리즘과 개인 지지도 조건주의라고 그러는데 정치학 용어로는 이것이 왜 같이 가는가? 왜 진영화, 부족화가 심화될수록 대중화가 심화될수록 왜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파시즘화가 높아지고 권위주의 정부, 민주주의는 왜 붕괴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많습니다. 즉 과잉 민주주의와 과소 민주주의는 같이 간다는 것. 오늘 조사도 아주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이 지지 이것이 어떻게 저희는 뭐 이거 양보하지 않죠. 나는 누가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봐. 뭐 이거죠. 이거는 이 조건주의라는 거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는데 모든 정말 많은 헌법을 만들 때에 됐던 것이라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런 인물이나 진영이나 부족 이 과소민주주의에 이 집중되는 이 현상 특히 이 포퓰리즘이나 대중의 과잉민주주의로 해서 이거를 민주정은 기본적으로 자치와 자율 주권에 근거하지만 단명이고 독임이고 민주정은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다 근거가 인민민주주의도 조건 인물에 대한 이 강렬한 선호를 갖는 게 민주정이기 때문에 공화국 연합이나 대표나 비례성이나 공동복리 이 공동 그래서 인류 역사의 공화국의 최초의 번역이 커먼웰스입니다. 공동복리 나라는 모두의 것이다. 꼬메이 벨레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레이프블리케를 꼬메이 벨레를 거쳐서 커먼웰스 그다음에 리퍼블릭으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공화국에 대한 연합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저는 이 한국의 지금 민주정은 과잉 민주주의 위기와 과소민주주의 위기, 쌍방 위기를 넘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어느 쪽도 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다음 정부가 출범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보다 안정적일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승복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정말 괴롭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헌법개혁이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후에 그런 글과 논문을 많이 발표하니까 무슨 얘기냐? 정당이 중요하다. 정당 개혁이 이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박을 해서 글도 많이 썼으면 그건 인과관계가 바뀐 거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정당이 발전 못하는 게 정당 자체의 요인이냐? 그렇지 않다. 그건 마찰을 말아펴 놓는 거 이론적으로 대통령 권력 독점과 독임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당이 두 개밖에 여당 야당은 없다. 대통령당과 후보당이다. 그건 여당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당시 용어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여당 안에서 대통령 세력과 후보 세력의 갈등. 그다음에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와 그러니까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게 중심이 되고 거기서 정책이 나오고 정당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당과 후보당밖에 없는데 정당을 강화시키면은 정치 극복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헌법 개혁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배당과 반대당이 없고 대통령당과 이 후보당만 있더라도 집행부 구성을 지금처럼 낮은 득표율로 권력을 독임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둬서 연립과 연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 대신 국무총리의 의회 복수 추천제나 국무회 의결 기구화나 장관 임명 동의제를 통해서 의회도 야당도 집행부 구성에 참여해서 책임을 나누자. 권력과 책임을. 그다음에 의회 개혁은 양원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소멸, 청년들 대표, 소외계층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권한과 정수는 확대하되 최소한 OECD 평균이나 1948년 재헌헌법 수준을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과 개인의 권한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대폭 줄여야 된다. 보좌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세비도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거는 의회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의 권한을 키워야지 의원 개인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삼권 분립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권 분립을 오래 주장해 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그 세 가지를 국민이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이건 이론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이거 파수꾼 민주주의니 견제적 민주주의니 공화적 민주주의, 검찰이나 헌법재판이나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선거관리, 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은 입법 사법이 떼어내 가지고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게 해서 그럼 어느 나라 성공 사례가 너무나 많죠. 각국의 중앙은행을 보십시오. 중앙은행이 왜 성공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 가장 안정적 각국의 감사원의 성공 사례를 보십시오. 대통령의 통제를 받거나 의회 통제를 받지 않을 때에 오히려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민주정의 위기는 세계적인 것이라서 공화국을 강화시키고 주권과 권한을 조화시키고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사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건데 아까 원장님 주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시간이 종료됐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과연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그럼 이런 큰 그 제도 개혁 가운데 몇 개를 집어서 할 때 우리가 다음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까? 그거는 토론 시간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 교수님, 네, 예. 바로. 예, 감사합니다. 또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청중이 올지는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좀 떨리는 상황이 됐네요. 뭐 근데 다들 똑같은 심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이거를 적절하게 EI 연구소에서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데 참여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주셔서 많은 내용들을 봤고 대부분의 강택 교수님은 약간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 속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어떤 이 정치적 그 체제 전환, 이제 과거에 저희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왔지만 사실 과거에는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넘어가는 연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연구들을 기초로 한국의 지금 현 상황, 그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연구는 또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정치 엘리트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됐는데 1978년에 발간된 후안 린츠와 알프레드 스테판이라는 유명한 비교정치학자들이 브레이크다운 오브 데모크라틱 리즘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벌써 50년, 거의 50년 전쯤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의 현상을 좀 한번 반추해 보려고 그 책을 한번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암울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린츠와 스테판은 그 정치적 엘리트의 역할, 특히 이제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린츠와 스테판이 분석할 때 이제 일반적인 정치 엘리트를 로얄 데모크라트, 그다음에 세마이 로얄 데모크라트, 그것도 충실된 민주주의자와 준 충실. 사실 저는 이게 사이비 민주주의자고 하는데 준 충실적 민주주의자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서 충실된 민주주의와 충실된 민주주의를 나누는 기준을 첫 번째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 정치적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묵인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둘을 다 정치적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정치적 폭력을 사용하는 세력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런 사람을 로얄 데모크라트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부정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 선거 폭력에 대해서 정치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고 부정하는 사람, 묵인하는 사람들을 세마이 데모크라트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폭력이나 선거 부정을 묵인하고 용인하면 이런 그 비민주적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준충실적 민주주의자들이 결국 이들과 동조해서 결국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 위기를 비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동조함으로써 체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너무나 암울한 현실인 것 같고 한국적 상황을 지금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이걸 잘 극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겠다. 사실 전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사실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답도 없어서 거기 정한수 띄워놓고 지금 그냥 비난이다 하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 위험한 상황이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준충실적 그 민주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고 감시하고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린츠와 스테판이 이 체제 전환의 3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당성의 위기 단계, 두 번째가 정치적 양극화, 세 번째가 헌법적 위기, 제도적 교착 상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정당성의 위기는 이제 뭐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이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권력 좀 비합리적 권력 행사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어떤 국정 이 발걸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사실 그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정당성 위기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정당성 위기가 생겨나면 결국 정치적 양극화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약간 개념적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정치적 양극화는 이제 정치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념적 양극화,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주제가 됐던 이제 정서적 양극화 상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념적 양극화는 두 가지, 이거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념정당, 대중정당 얘기하면서 이념적 성명성을 정당들이 가져야 되고 이면이나 정책을 통해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고 부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 두 번째 단계에서 정치적 양극화, 특히 정책과 정당 간의 어떤 그 경쟁이 일어나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타협을 잘 못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 이제 정서적 양극화 구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테판 린츠는
이거를 이념적 양극화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그 세 번째 단계 헌법적 위기, 그다음에 제도적 조착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게 거의 체제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적 위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그 정치적 양극화가 정서적 양극화로 화해서 결국 이 정치적인 문제가 정치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정치 세력 간에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단계가 오게 되고요. 이런 적대시하는 단계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국가 기관 간의 어떤 이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뭐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 국가적 어떤 기구들의 이 갈등이 결국 제도를 일반 시민들의 제도적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도 한국이 지금 이제 탄핵 과정에서 17년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른 점은 이런 그 국가 권력기관 간의 이 갈등,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정서적 양극화겠죠. 그 정치적 양극화 단계에서 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3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제도도 방법들 많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었고요. 사실 정치학자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은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 정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 제도 중에 하나로 첫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고 두 번째는 소선거제 선거제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제도적 개혁이 정서적 양극화를 없애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 경험적으로는 저는 증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70년대, 80년대는 중위 투표자 모델로 설명할 정도로 너무 양극화가 안 돼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치 제도는 하나의 결과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제도들이 얼마나 정서적 양극화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위기, 정치 정당성의 위기에 있어서 지금의 현 체제의 권력 구조와 선거 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이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제도뿐만 아니라 규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한국의 그 제도로 보면 절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는 힘이 없어서 여기 국정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비합법적, 편법적 방식으로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제도를 바꾼다서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제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시하도록 해야 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른 것보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유지가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를 없애는 방법은 정치적 제도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의 가장 많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제도, 그다음에 사회 제도까지 같이 병행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현실 정치,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적인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계엄이 났을 때 제가 사실 계엄 이야기가 막 돌았을 때 신문 칼럼을 한번 썼거든요. 계엄은 자꾸 계엄 하지 마라. 그 되지도 않을 걸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제후공화국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후공화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6월 항쟁이 성공했던 이유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른 게 아니라 못 불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 못 불렀냐면 물론 이제 미국의 압력이 되게 컸습니다. 물론 뭐 이후 특사도 보내고 대통령이 직접 친서도 보내고 뭐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더 중요했던 거는 군 내부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만약에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6월 항쟁을 무력으로 막겠다고 했으면 그 노태우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총부리가 어디를 겨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도 스스로 했던 그 자기의 어록 거기를 보게 되면 군을 동원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군을 동원하면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이 있어. 이게 전두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광주에서의 희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국 민주화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광주에서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계엄날 저녁에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날까지 안 풀렸으면 제 생각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아마 거리로 뛰쳐나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계엄의 상황이니까 군이 뭔가 질서 유지나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총을 쏴야 되는데요. 총을 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야 사람들이 겁을 먹을 텐데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달려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충돌이 생겼을 거고 거기서 몇 명이라도 희생자가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혼란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윤 대통령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무지, 시대적 전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식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애당초. 그나마 이렇게 돼서 제도가 지금 작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라도 지금 나눌 수 있게 된 상황이지 그날 저녁에 못 풀어서 충돌이 생기고 희생자가 여러 명이 났던 상황이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로 한국이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 87년 체제가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를 오래 했는데 굉장히 큰 이름 아닙니까? 대도 크고 통도 크고 령도 큽니다. 그죠? 그 세 개가 한 사람한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원했죠. 내 손으로 뽑자고만 했던 거지 굉장히 강한 대통령을 원했고 또 그동안 보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가면 일본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들 10년 가도 안 풀리는 건데 대통령 바꾸더니 하루아침 다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뭐 북방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전환, 아주 부드러운 전환, 그다음에 YS 때 있었던 뭐 군에 대한 군의 정치적 그 퇴진이라든지 과거사 청산 같은 거, 그다음에 DJ 때 외환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떤 유능한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다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잘할 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제가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국가의 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니라 이제 부담이 되고 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물론 이제 닉슨이 턱밑까지 갔지만 본인이 사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성은 임기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임기 동안 선출된 대통령이 소신껏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사고입니다. 내각제에서는 임기 중반이라도 의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총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나 그 유연성이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대통령제는 그 고정성, 임기의 고정성, 안정성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미국은 1789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적은 무지 많았습니다만 상원까지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40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3분의 대통령이 탄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이미 탄핵으로 물러났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이번 사태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7년 체제를 그러니까 뭐 그 유능한 대통령 있지만 또 87년 체제를 지켜왔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임성학 교수님 말했던 관행인데요. 이거는 야당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이 첫 여소야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단독 과반을 했던 여소야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 과반을 했던.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안 했느냐? 근데 지금 왜 문제냐? 이게 이제 절제자제가 있었던 거죠.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부 대 행정부의 구도가 아니고요. 미국처럼 우리는 정부 여당 대 야당이죠. 그래서 정부 여당,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을 하고 야당은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인사와 관련된 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최대한 부각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3공화국 때는 강제력이 있었는데 지금 헌법에서는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쟁점화하는 거죠. 저 사람은 문제 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뭐 4대강 사업처럼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예산안과 관련된 거는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또 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 편성권이 인정이 되고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무너졌죠. 지금 이번엔 뭐 영원히 된 것들이 몇 개 있죠. 아예 없어버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 주도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야당의 역할은 그냥 견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이 제출됐던 것들에 대해서 특히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뭐 반대 토론하고 그러나 그동안 야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먼저 정책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통과시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87년 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거는 역량 있는 대통령도 있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자제와 있었던 거죠. 넘어서지 않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제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여소야대가 되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하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막 탄핵시킬 거고 그냥 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건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뭐 예산안 다 삭감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법안 막 제출해서 통과시켜버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거가 몇 년 뒤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87년 체제가.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이 제도에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제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맡아줄 사람도 없고 여야 간의 관계도 저렇다면 이제는 결론은 뻔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 분단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근데 대통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자. 이런 거죠. 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총리 지명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총리 지명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힘이 빠지게 되면 지금처럼 두 개의 정당으로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뭉쳐야 이기니까 두 개의 정당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총리와 분권화되게 되면 아마 다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의회 구성이 30, 40, 40 의석 비율이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총리를 지명하게 해주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을 주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정무적인 권한과 그다음에 인구 정책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국가 계획은 그건 대통령이 맡아서 좀 길게 끌고 가라 하는 식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수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분권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것들은 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87년 체제 이제 망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미련을 갖고 있으면 우리 체제는 지금 우리 좀 전에 임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암울하게 보는 미래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번 기회에 다 바꾸자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87년에도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헌법을 바꿀 수 있었던 거는 유일하게 하나만 바꾸자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 하자. 내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그 힘이 모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자로 가야 되겠죠. 그거 하나에만 합의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뭔가 이 개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위기가 저는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안정과 국가의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타이밍은 이런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분열을 넘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추동해주는 그런 힘을 결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